자, 3강 독서 과학 파트 해석하겠습니다. 자, 과학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물리라던가 화학, 그리고 생물, 그리고 지구과학,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요소는 뭐냐면 물리랑 생물,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구과학이나 화학도 종종 나오는데, 화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적용되고 합치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체감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보통 물리랑 생물학 정도, 생물학 정도가 많이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판단을 해요. 뭐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긴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랜덤으로 나오니까 주제 자체가. 네. 그런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비율적으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박테리오파지, 즉 바이러스에 대한 거. 요즘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네.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것에 대한 글이 요 바이러스 생명의 비밀을 말하다라는 지문과 연결되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요, 과학 지문은 약간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나 과정 파악이. 자, 순서나 과정 파악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1, 2, 3으로 진행되는데 문제에서 3하고 4 위치를 싹 바꿔놔요. 쉽게 말해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놔. 근데 본문에는 그 글자가 눈에 보이니까 원인과 결과가 뒤집혀도 같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연결어만 바꾸면은 원인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얍삽하게 문제가 되는 거,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림을 제시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던가 어떤 그 메커니즘이 뭐라고 해야 되지? 과정의 순서? 그 작동 원리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가급적 이런 그림 같은 데다가 좀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읽기를 해주는 것을 습관 들이면 좋습니다. 자, 바이러스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글은 바이러스라는 것을 개념을 잡고서 들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증식할 수 없고 스스로 증식할 수가 없답니다. 숙주의 세포에 기생해야지만 증식할 수 있는 감염체이다. 숙주의 세포에 기생해야 증식할 수 있는. 자, 숙주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죠. 코로나한테 있어가지고 우리 숙주가 인간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에서 다른 인간의 몸, 다른 숙주에 옮겨 붙어서 전염시키는 그런 감염성 병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는 자신의 존속을 위한, 존속이라는 단어 웃겼으니까 이거 단어 문제겠죠? 존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선 개념부터 잡읍시다. 존속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존속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간다. 틀렸죠? 이건 진화예요. 존속이 아니고. 맞죠? 1번이 답입니다. 자,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거의 모든 생명활동에서 숙주세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물질은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 물질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 껍질이 있다.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 물질. 둘러싼 단백질 껍질이다. 자, 1번,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글은요,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것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 글이구나 라는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하세요. 1915년 네, 영국의 세균학자 트워트는, 그치?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전문가가 나옵니다. 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시간이 나왔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뒤에서 191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자, 여기에 뒤이어 1917년이 또 나오긴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뒤이어 이렇게 되니까 15년, 17년에 뭐가 나오고 있었다. 이게 만약에 여기 문단에 뭐 1930년, 그 다음에 또 여기 문단에 1945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앞부분을 잘 보세요. 그 문단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떤 변화 양상? 이것을 확인하는 거지.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 글은 아닌 거예요. 왜? 문단에서 이렇게 구분돼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그냥 뒤에서 뭐가 연결되어서 얘기가 됐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뒤에 뭐 몇 년 1930년, 1950년, 1970년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문가의 견해, 전문가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승했는지, 이것을 반박했는지, 옹호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 자, 여기서는 어떻게 세균 덩어리가 녹는 투명한 것을 변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이어서 1917년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데렐도 나왔습니다. 이질을 연구하던 중 환자의 분변에서 이질균을 녹이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 환자의 분변에 이질균을 녹이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치? 이 미지의 존재를 박테리오파지라 불렀고 세균을 잡아먹는 존재라는 뜻이다. 자, 보세요. 얘는요, 단순히 뭐예요? 투명하게 변하는 현상을 발견했고 그것이 무언가를 녹이는 물질이다라는 것으로 구체화했다는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트워트나 데렐이 발견한 게 비슷하거나 같은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트워트보다는 데렐이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뭐다? 박테리오파지다. 그리고 세균을 잡아먹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게 어원이죠. 의미의 뿌리. 그죠? 그 말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테리오파지는 머리와 꼬리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죠. 자, 과학 지문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림이 나오는 거. 그리고 제가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체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통 앞에서 우리가 사회나 인문 지문에서는 얘네들한테 밑줄을 긋었지. 지금 제가 밑줄 안 긋고 있죠? 왜 안 긋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는 다면체로 돼 있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다면체로 돼 있다는 거. 그 밑에는 길쭉한 꼬리 길죠? 꼬리 밑에는 갈고리 모양의 꼬리 섬유가 붙어 있다. 자, 어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습은 여기 우리가 그림에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밑줄 그 필요가 없겠죠. 머리는 박테리오파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 자, 여기 원래 밑줄 그어야 돼요. 원래로 따지면. 근데 저는요 밑줄을 안 긋고 여기다가 유전 물질 이렇게 써주는 거야. 머리에다가. 이 유전 물질은 단백질 껍질로 보호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단백질 껍질로 보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꼬리는 머릿속의 유전물질을 세균으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자, 유전물질 이동 통로. 그치? 꼬리 섬유는 세균에 단단히 달라붙는 기능. 자,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밑줄을 긋는 거 좋아요. 밑줄을 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림에다 체크해놓으면 어때요? 한눈에 잘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과학 도서 같은데, 과학 여러분들 뭐 Y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서 어떤 구성 물질 같은 것들 그 모습 전체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기능 같은 거 설명할 때 이렇게 체크돼 있지. 맞죠? 왜 그래? 왜 그렇게 체크돼 있어? 한눈에 보기가 쉽잖아. 기능 정리할 때 한눈에 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요 문단에 밑줄을 안 긋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 문단에 밑줄을 안 긋는 이유는 그림에다가 체크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건 단순히 그냥 어느 지역에 뭐고 어느 부분이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뭐가 어디로 가서 뭐가 또 어디로 가서 이동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거 지금 이 그림에다가 메모해주는 작업을 잘 해주잖아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박테리오파지는 증식을 위해 세균을 이용합니다. 자, 박테리오파지는 증식을 위해 세균을 이용합니다.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만나면 우선 꼬리섬유가 세포막의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다당류를 인식하여 복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세균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 꼬리섬유의 기능에 대해서죠. 꼬리섬유가 복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세균인지를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세균을 갈고리 모양의 꼬리섬유로 세균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다. 자, 갈고리 모양의 꼬리섬유로 단단히 달라붙는다. 됐죠? 자, 세균의 표면에 자리 잡은 박테리오파지는 머리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만 세균 내부로 침투시킨다. 자, 머리 들어있는 유전 물질만 세균 내부로 침투시킨다. 자, 제가 요까지만 딱 진행했을 때 어떤 느낌이 되나요? 다르지, 좀. 앞에 있는 사회지문이나 인문지문하고 다르죠. 왜? 얘는요, 어떠한 개념을 딱 던져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그 다음으로 그냥 순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꼬리섬유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복제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세균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갈고리 모양에 달라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유전 물질만 집어넣는다. 아, 이거 과정을 얘기하는 부분이다. 제가 아까 과학지문에서 과장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이건 문제 100% 나옵니다. 이런 것들. 왜? 그냥 진짜 어떠한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순서를 쫙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균 내부로 침투한 박테리오파지는 유전 물질은 세균 내부의 DNA를 분해한다. 세균 내부의 DNA를 분해한다. 그쵸? 4번이 되겠지, 얘는. 그리고 세균의 내부 물질과 여러 요소들이 이용하여 새로운 박테리오파지 형성한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자, 새로운 박테리오파지 형성할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자, 이거 몇 번? 5번.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 물질과 단백질이 조립되면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보존되는 거다. 자, 조립되면 복제되는 것이다. 6번. 순서죠.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거 문제 나온다면서 그럼 앞에 뒤에 가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있을까? 슥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랑 비슷해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얘지. 2번. 맞잖아요. 자, 1번에 보겠습니다. 지금 달라붙은 모양 있잖아. 그죠? DNA로 써있고, 꼬리섬유가 세포막 표면 단백질, 다당류 등을 인식한 결과에 따라 유전 물질의 침투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 어디 나와요? 여기 1번에 나오죠. 꼬리섬유가, 그제? 꼬리섬유가 복제를 위해 수인지 확인할 수 있다. 뭐? 단백질, 다당류를 인식해서.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유전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 이거는 적절하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게 되는 거지. 박테리오파지의 머릿속에 있는 유전 물질은 꼬리를 통해 세균 안으로 유입된다. 2번. 갈고리 모양의 꼬리섬유로 세균 물질에 단단히 달라붙어서 유전 물질만 세균 내부로 침투를 시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시 세균에 침투한 유전 물질은 세균 내부 물질과 효소 등을 이용해 복제에 필요한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만들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봐야겠죠. 뭐를 이용해, 그리고 뭐를 만드냐. 자, DNA 분해하고 세균 내부의 DNA를 분해해서 여러 내부 물질과 여러 효소 등을 이용해서 박테리오파지를 형성할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쵸? 그 내용 다 나옵니다. 유전 물질이 세균 내부의 물질이 효소, 그리고 복제에 필요한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만든다.
정확하게 맞는 내용 얘기했습니다. 자, D. 복제가 된 거죠. 세균 속에 기생하다 세균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되었다. 자, 어떻게?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5번에는요. 뭐가 나옵니까? 독성파지라는 지금까지 안 나온 내용이 나와요. 아, 이거 설명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까지 파악하시고 어차피 여기 5번이 답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4번까지 다 맞으니까 체크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박테리오파지는 독성파지와 용환성파지가 있다. 보세요. 봐봐, 독성파지 바로 나오잖아. 그지? 독성파지는 충분한 양의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되면 복제를 중단하고 세포를 파괴하는 요소를 만든다. 제가 쭉 밑줄을 걷는데 네, 여기 정도는 지워주시는 게 좋지. 왜냐하면 인과가 되니까 이렇게 돼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효소로 세균의 세포벽을 터뜨리고 외부로 쏟아져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벽을 터뜨리고 외부로 쏟아져 나온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제가 갈라준 겁니다. 이렇게 과정이 됩니다. 이와 달리 용환성 파지는 하면서 여기 잘라줘야겠죠? 용환성 파지를 얘기합니다. 세균을 이용하는 것은 독성 파지 같지만 세균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대신 세균 속에 계속 기생하여 세균을 분열함에 따라 같이 늘어난다. 그치? 그러니까 파괴해서 나가는 애랑 그 안에서 계속 있어서 계속 증식하는 애랑 차이가 되겠죠? 자, 5번 복제된 박테리오 파지가 세포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걸 보니 독성 파지가 증식된 것이겠군 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잠깐만요. 맞는 얘기인데 뭐가 틀렸지? 선생님 또 실수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뭐가 틀렸을까요? 자, 여기 부분 나오네. 에이, 선생님 이거 놓쳤네. 여기서 지금 터져 나오는 거 보니까 얘 뭐라는 거 확인했어요. 독성파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독성파지입니다. 근데 세균 속에 기생하다 세균을 분열하는 과정에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용원성 파지에 대해서. 그쵸? 이게 틀린 거네. 아이고, 선생님이 정신을 똑바로 못 차려가지고 이런 문제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다가도 그냥 내용을 하는 순간 선생님처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뭐 선생님이 부끄럽지만 선생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요. 저도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거 지금 한번 풀어봤던 건데도 그냥 저도 지금 패드로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내용을 좀 이렇게 놓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나는 선생님처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교훈 삼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윗글에 언급된 박테리오 파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세균을 숙주세포를 삼아 기생하는 바이러스이다. 자, 앞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어디? 여기 숙주세포의 기생해야 증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머리에 있는 유전물질은 단백질 껍질로 보호되어 있다. 이거 대놓고 어떻게 그림에 체크했잖아요. 여기. 그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질균에 녹이는 물질을 발견한 데렐이 의해 명명되었다. 자, 이 명명되다 이런 단어들 있죠? 명명되다. 명명되다라는 것은 이름을 이름 명자잖아. 이름이 불려지게 되다. 뭐 쉽게 말해 데렐이 이름을 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치? 이거 처음에는 트워트가 발견했지만 데렐이 그 이후에 이질균을 녹이는 물질을 박테리오파지라 불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자, 꼬리서면은 세균의 표면에 달라붙는 기능을 한다. 역시 그림에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5번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복제.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얘는 어떤 현상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여기 나오지. 세포막 표면에 있는 특정 단백질 다당류. 얘는 복제에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밖에 못하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복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응용 문항입니다. 이 응용 문항이요, 좀 어려운 응용 문항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물론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나는 이걸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요 문제는 좀 버리십시오. 당분간만 여러분들 한 3등급 정도가 안전구역으로 나오기 전까지만 좀 당분간만 버리세요. 네, 제가 지금 설명은 해드릴 건데 이거 듣고서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은 내가 버려야 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과학자들이 단백질과 DNA 중 어느 것이 생명 정보의 진인 유전물질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 당시 1952년 허쉬와 체이스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유전물질이 무엇인지 밝혀냈다. 자, 유전물질이 무엇인지 밝혀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뭐를 이용해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가지고. 허쉬와 체이스는 먼저 생명체의 DNA는 인이, 단백질에는 황이 들어있다는 점을 착안해 박테리오파지 DNA의 P, 인과 단백질 황, S를 각각 방사성 동위원소인 인 32P와 황 35S로 대체한 후 박테리오파지를 대장균에 감염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균에 감염시켰습니다. 대장균에 아까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대장균. 이거 대놓고 대장균이라고 안 나오는구나. 분변에 나온다고 했지. 대장균이 분변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배양되니 대장균 내부에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가 남아있는지 확인함으로써 DNA가 유전물질인 거 밝혀졌다. 자, 내부에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가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DNA가 유전물질인 걸 밝혀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요, 안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치? 자, 박테리오파지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얘는 그 안에 있는 원래 있었던 유전물질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분해한다고 했습니다. 그치? 그러면서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한다고 했어요. 그치? 근데 뭐가 남아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DNA가 유전물질인 것을 발견했다고 했죠. 자, DNA는 뭐가 들어있었어? 인. 단백질에는 황. 그치? 그랬을 때 요 인을 32P. 그치?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개념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방사능과 관련된 거 선생님도 자세히 모릅니다. 어쨌든 뭐예요? 대장균 내비에는 이게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결과가 이런 결론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배양된 대장균 내부에는 결과적으로 황 S는 없고 인만 관찰되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지금 보면은 DNA가 유전물질이 됐다는 얘기는 얘에 해당하는 애가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 그쵸? 여기 얘는 P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2P가 지금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니까 니에는 무조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기억, DNA 구조와 복제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이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게 유전물질인지 묻지 못했던 당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걸 알았으면은 이런 실험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 안 하죠. 기억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디귿, 박테리오파지가 유전물질만을 세균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것을 이용한 실험이다. 정확하죠.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는 것은 박테리오파지가 있어야만 대장균이 불어날 수 있다.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고 박테리오파지가 있어야 대장균을 분열해?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참 어렵죠? 네. 이런 문제는 당분간 못 푼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십시오. 다만 어때?
나머지 1, 2, 4번 문제는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문 역시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